이리온. 우리 오래간만에 신유호 팀장이랑 둘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칸막이 생긴 대로 두 명이 앉을 수 없으니까 요새 프로데컬러가 참석을 못하고 있고. 근데 진짜 매일매일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개인 투자 열기가 뜨겁구나.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내가 너무 올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이제 고민도 하는데, 여하튼 저희들은 하우스뷰가 하여튼 9, 10월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게 뭐 우리가 일일비 하는 스타일 하우스는 아니지만 굉장히 요즘 방금 전에 최지현 연구원도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한다고들 할 정도로 굉장히 요즘은 시장 뭐 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요새 저는 좀 우스갯소리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제 비행기가 무동력이라도 동력이 없는 성장이 없는 비행기라도 무중력이게 되면 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중력, 무동력 상태인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격을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약간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뭐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가 계속 불어오다 보니까 이 뭐 가격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격이 막 크게 벌어지고,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는 결국 쫓아가는 이벤트나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뭐냐?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 저는 항상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면은 뭐 금리가 올라간다라든지 이를테면 여러 가지 좀 레귤레이션에 대한 규제에 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는 그 다시 자체의 동력이 생겼을 때는 시장이 계속 비행기가 올라갈 수 있는데, 자체의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직 급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쫓아가고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를 이제 되짚어 봐야 되는 이런 것 같아요. 거죠. 지난 3, 4월에는 왜 이렇게 센터장님 맨날 나오셔가지고 매크로도 보지 말고 그냥 기업만 보라고 하는데, 요즘 와서 왜 자꾸만 그런 자본을 갖고 얘기하냐 그러는데, 심지어 주가가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무거워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죠, 뭐. 또 하나는 하여튼 개인의 유동성 유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저도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다 왔는데, 하여튼 오늘 다룰 거는 오히려 이제 버핏이 정말 미국의 무역 상사를 샀죠. 네. 커머디티 산 거죠. 커머디티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커머디티 약간 소외주를 산 거죠, 싼 것들. 그럴 수도 있죠. 네. 우리 증시도 뭐 그런 반응이 좀 올 수는 있는데, 여하튼 우리 신종호 팀장이 마켓 인사이드 쓴 거 갖고 얘기 좀 합시다.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이제 화두가 됐었던 것들 위주로 조금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변동성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게 빅스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빅스 지표가 바닥에서 꿈틀꿈틀해서 올라오면 소위 말해서 주가 지수부터 시작해서 위험 자산이라는 대부분의 자산이 조금은 변동성을, 그러니까 가격의 어떤 하락 리스크를 보여왔었던 사이클에서 8월 사실 17일인가 그때가 빅스가 저점이었어, 단기적으로. 근데 그 이후로 거의 한 20% 이상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오히려 더 갔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빅스 지표가 도대체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야? 이거 뭐 워닝 시그널로는 이게 뭐 영 아니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고, 모든 악재를 다 삼키면서 가는 장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빅스하고 주가가 동행했던 구간이 이례적이었냐라고 보면 많지는 않았지만 빈번하게는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발생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변동성 지표가 가격의 변화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니까, 올라왔을 때 이후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계속 가진 않았었다 정도? 그러면 한번 챙겨보는 거죠. 왜 빅스가 올라왔을까? 그리고 빅스가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장이 조금 반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테슬라가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앞서도 보니까 이제 9월부터는 또 만만치 않은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 빅스를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락 추세로 다시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테일 리스크가 다시 또 출현하는 거냐라는 거는 사실 잘 몰라요. 모르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성과 지수가 같이 올라갔을 때는 보통 한 달 정도는 5에서 10% 조정이 나왔던 구간이 출현을 했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빅스가 이제 다시 올라갈 만한 요인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시 이 변동성을 잠재울 만한 내용은 있는지 좀 챙겨보면서 가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인트로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스와 주가가 변동성이라는 게 올라오다가 이제 어느 인계 수준에 오면은 기대값이 좀 여러 가지 최근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거 많이 올라갔고 꺾이고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연동해서 오고, 또 하나 푸컬레이쇼도 좀 그렇고. 푸컬레이쇼도 좀 보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저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지난 3월보다 더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생각보다 시장이 아까 오버슈팅이 나온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오버슈팅의 그 기간과 폭은 참 예상하기는 어렵구나.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있어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보죠. 그리고 또 AA2 서베이를 봤더니 또 이거는 또 약간 아직 여백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주말에 이거저걸 체크해보다 든 생각은 여하튼 약간 얼굴이 상기되어 있겠구나, 시장이 약간 상기되어 있구나, 홍조를 띠면서 좀 약간 흥분해 있는 상태. 근데 흥분해 있다 해서 다 안 좋다가 아니라 뭔가 다들 좀 굉장히 좀 약간 불에 대한 또 이 강세장에 대해서 약간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구나. 그런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물론 가격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보다는 가격 이외의 주변 변수들을 보면 그 변수들,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던 푸콜 레이쇼, 빅스, 아니면 시티 서플라이즈 인덱스, 이런 그 지표들이 생겨난 이유는 가격만 놓고 보면은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 지표 내지는 펀더멘털 지표를 그렇죠. 보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쌓아온 데이터라고 저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많은 경우가 심리를 읽기 위한 서베이가 많이 기반이 되죠. 그래서 결국 지나고 보니까 약간의 과열 신호를 줬었던 것들이 가격하고는 조금 이격이나 약간 소위 말하는 좀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잘 일치하지 않은 구간이 발생했었는데 결국 돌아봤을 때는 이 타이밍엔 그래도 좀 너무 급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들이 많이 출현한 건 사실이에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베스트 하우스에서는 왜 이렇게 약간 톤다운 하지라고 했을 때는 물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좋게, 그리고 중기 이상의 뷰는 나쁘지 않게 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 한두 달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왔을 때는 생각보다 이게 가격이 10%가 이게 만만치 않은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야 된다라는 측면만 요즘 분위기는 이제 장기 투자 분위기의 어떤 철학을 많이 얘기하신 분들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저희도 장기 투자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조정 신경 쓰냐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미국에 관한 거지 한국은 상관없다는 거죠. 한국은 싸기 때문에 미국이 조정을 받는다고 이제 한국은 조정 안 받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오늘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정을 받는다 한들 한국은 그건 올라온 것도 없는데 한국은 버티다가 미국이 다시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논리들인데, 그 논리가 자, 워킹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에 반증이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국 시장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마이너스인데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갔었어요. 그리고 그 마이너스 구간에 우리가 보통 미국하고 한국이 성적표를 따져봤을 때 미국은 좋은데 한국이 안 좋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가 강했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피드백이 있는데 그동안에 달러가 약했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약했지만 위안화가 더 약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위안화 강했거든요. 그럼 중국도 증시가 빠졌기 때문이다라는데 중국도 증시가 좋았거든요. 그러면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국 시장이 못 올랐고 마이너스였다라는 거는 한국 시장 자체가 이젠 동력이 많이 소진이 됐다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싸다라는 거는 인정. 다만 그게 더 미국이 못 올라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주장에는 저는 아직은 그렇게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미국 시장도 좋아지면 한국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드릴 수 있거니와 한국 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적 베이스가 동반이 돼야 되고, 그게 나오려면은 최근에 반도체나 아니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데이터가 찍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찍히는 게
오늘 중국 수출도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한국 수출은 또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시 코롤레이션 상관계수가 높아지는 걸 확인하는 구간은 가야 우리나라 어닝도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은 고민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본다면 뭐 그런 시각인데 여하튼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또 일거에 뭐 부정할 수 있는 이슈가 저번에 연준의 잭슨홀 미팅 얘기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그거 얘기를 지지난주 하는지 그쵸 지지난주죠. 그때부터 이제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한 디플레이션 파이터가 됐는데 예, 이런 맞아요. 논리로 모든 걸 덮어버리는 네. 이슈인데 이 얘기부터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불리시하게 저도 뭐 당연하게 이 시장의 내지는 연준의 스탠스를 궁극적으로는 따라가서 소위 말하는 해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거죠. 할인율이 0%면 밸류에이션은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아까 무중력 상태인데 굳이 주식을 거둘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를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연준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화상회의에서 이제 AIT라고 해서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을 거의 뭐 명시화한 상황이고 그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그 지금까지 연준이 주로 보던 물가 지표가 PCE라고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2% 정도 트라이 하거나 2% 오르면 바로 즉각적인 긴축이 나오던 그런 스탠스를 보여왔는데 이제 안 그러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물가 지수 자체도 이제는 오픈을 안 했어요. 그냥 PCE 데이터로 할지 연준의 자체적인 어떤 블랙박스 형태로 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쉽게 추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PC를 기준으로 봐도 평균을 내보면 연준이 어떤 긴축을 할 만한 건덕지가 최근 10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금리 올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시장은 받아들인 거고 그렇다면 약간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살 게 주식밖에 없는데 라는 게 한국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들어오지만 글로벌리 보면 다 주식으로 가는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느 타이밍에 사야 될 것이냐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들은 그렇다면 지금 연준이나 어떤 시장에서 주는 시사점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기까지는 또 한 번쯤은 기회가 있잖아요. 뭐 9월 중순에 또 FOMC가 있거든요. 9월 15, 16일에 그때 정례 회의를 하고 나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 정리 그리고 고용이 올라오는 속도에 대한 생각 정리를 하고 나서 그때 대응을 해도 아주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패를 깐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은 좀 보고 가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일부 이제 저희들도 이런 이리온이나 유튜브를 하고 있고 주말에 이제 자꾸 TV 보지 않고 유튜브를 많이 봐요 저도.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는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된다 봐요. 그냥 연준은 이제 뭐 이제는 금리 안 올리고 근데 그거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말하자면 좀 길어질 수 있잖아 이 부분은. 네네. 근데 이제 야 저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단순화시키는 상황까지 나온다는 거는 사실 약간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지금 파웰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심리를 달래주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툴은 필요하거든요. 그럼 거꾸로 볼커가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었다가 지금은 디플레이션 파이터의 연준의 성격을 바꾼 게 파웰인데 또 어느 시점에 지나가면 연준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AIT를 도입하면서 정책의 전환을 가져가는 연준이라는 거는 이 연준의 성격이 또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왔다가 만약 인플레이션 기대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되게 쉽게 인플레이션 기대는 주식에 좋다고만 생각하지만 혹시나 경기는 잘 안 따라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기대만 생기면 스태그거든요. 그치. 예. 나는 스태그예요. 사실 갑자기 요새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스태그야? 스태그 올 수도 커머더티가 있어요. 옮길 수가 있긴 한 생각이 맞아요. 들어보니까 네. 이건 잘 우리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거 뭐 단순하게 이제 디플레이 압력이 강하니까 연준 구조적 저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이제 자산을 어떻게 하는지 만들어서 인플레 어쩌는데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서 인플레이션이 나와야지 우리에게 그렇죠. 도움이 되는 인플레이션이지 만약 그렇지 않은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의 시나리오도 가능성은 낮지만
상당히 이거는 골 때리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래서 버핏이 네, 나 그래서 버핏이 일본 스태그플레이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의 종합상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원자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에너지 원자재가 최근 5년 동안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종합상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여러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 하셨을 텐데 5년 동안 매년 10% 이상의 배당금을 늘렸던 기업들이거든요. 밸류에이션은 0.5배.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잘 찾아보면 한국 기업들도 이런 기업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업을 나도 좀 헷갈리는 게 이게 버려두고 있는 게 버린 기업들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전 소외되어 있고 배드 인더스트리에 있는 망하지 않을 기업들. 생존된 기업들. 생존 기업. 이걸 투자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도대체 아주 길게 보시는 거죠. 아주 이게 지금 1, 2년 본 것 같지 그쵸. 않고 몇 년 내에 혹시 그런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런 스태그적 상황까지 염두에 둔 포트폴리오의 편입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장 인플레이션에 안 좋은 얘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표면적으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해석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장기적이니까 버핏 옹의 스타일은 1, 2년만 보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종합상사를 샀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쩌면 경기 회복세보다 더 빠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파이는 줄어든 상황에서도 서바이버가 될 수 있는 기업들에 선제적으로 들어갔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주 단기적으로는 엔화 자산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포트폴리오에서 빚달러화에 대한 이거 노출을 높여서 약간은 그런 거에 했지. 그리고 일본 종합상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지는 이슈가 사실 커머더티 가격이 올라갈 때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했나? 우리 증시에서도 갑자기 황당하게 소재 업종이 움직이고 막 잃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인 커머더티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드된 거지. 그러니까 그쵸. 그 스프레드 같은 게 좋아진 데다가 그게 딱 애드돼 버리면 사람들은 헷갈려 하겠지만 밑에 깔린 생각은 이거 버핏을 보면서 야 이게 혹시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을 샀다는 게 희한하더라고. 그러면 중국이 헤맬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 아주 거창한 시나리오까지는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그렇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잭슨 미팅 이후에 그런 여파가 단순하게 인플레 기대를 자극하기 위해서 연휴 플리스 커브 폐기됐고 이제 무조건 이제 인플레 생길 때까지 우리한테 좋은 거야 하는 것도 어떤 긍정적 시나리오가 있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서 혹시 이러한 버핏의 어떤 포지션을 보면서 그냥 이게 어쩌면 커머디티 사이드의 변화? 이런 것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흔히 교과서적으로 보면 정부의 그 부기 너무 커졌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인플레 유발해서 없애버리는 게 답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까는 방법도 있는데 네. 그냥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가려는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란 말이야. 그런 개념으로 조금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정책이 인플레를 유발했을 때 기회가 생기거나 내지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 부채를 긴축하면서 가는 방법은 민주주의나 인플레 유발, 그러니까 그 표심을 얻기도 어렵고 실질적인 양적 팽창을 가져가는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그러니까 좋게 갈 수도 있어요. 선순환이 돼서 돈이 많이 풀어서 그 돈이 실물 자산으로 가는 게 먼저 가격이 오르고 그게 정말 어떤 서큘레이션이 발생해서 대세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950에서 60년, 70년대도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70년대처럼 돈만 많이 풀리고 커머디티 가격만 올라가고 커머디티 가격 올라간 걸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스태그플레이션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자산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 기대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고 이러면 웰스 이펙트가 강했기 때문에 소비가 늘었는데 글로벌하게 보면 이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진 않죠. 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 가격이 올라간 데에서 웰스 이펙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상태에서의 어떤 인플레라는 게 어떤 그렇죠. 의미일까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말에 이차저차 보다가 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잭슨 미팅이 되게 이번에 여러 가지의 그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을
우리에게 지금 가능성 열어줘 버리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한 게 어려운 게 예전에는 그래도 인구 증가율이 노동 가능 인구 증가율이 50년대 60년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사이클이었고 지금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때 비교가 힘든 게 그때는 경성 기술도 발전했고 그렇죠. 굉장히 어쩌면 인구 구조도 좀 확단된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나름의 뭐랄까요? 근거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공산권과 민주권의 대항이다 하면서 어떤 명분으로 돈을 투여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라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 되게 어려워서 저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 지금 밸류에이션도 잘 모르겠고 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본이란 나라에서 거기다 가장 안 좋은 커머더티에 있는 어떤 익스포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 서바이버가 돼서 배당금까지 주는 그런 기업에 버핏이 투자했다라는 그러면 지금 향후에도 세상이 어찌 될지 변할지 모르지만 서바이버가 되고 따박따박 그래도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자 정도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인플레 해지가 되죠. 단순히 그냥 스탁 개념으로 들어가는 뭐 부동산도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거기서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정도로 보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치 노동계의 7페이지에 자주 인용하는 게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높은 전 세계 배당 수익률의 갭이 있을 때 자금은 결국 캐피탈 게인도 보지만 내가 사놨을 때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흐름도 봐야 된다. 그럼 현금 흐름의 측면에서 보니까 여전히 주식 쪽으로 자금은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들이 저는 어디에 개인적으로 그러거든요. 뭐 사야 돼 하면은 사실 잘 모르겠다. 근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집단화된 애플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다국적 기업이 포함된 ETF를 사면 내 생각을 다 해지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일들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한 2.5%까지 더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기업들이 그래도 현금도 잘 쌓아놓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소비를 할 수 있거나 방어를 할 수 있고 행여나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뭔가 투자나 M&A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캐시플로우를 갖고 가는 주식에 조금은 더 방점을 둬야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업들이 저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플레 쪽으로 가는 거라면 현금을 빨리 동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바꾸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그래야 뭐 되는데 그러겠죠. 실적 기업들이 왜 혹시 디플레적 상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어쩌면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들이 되게 강한 거야. 우리나라 기업들도 요새 뭐 그런 거 채권 발행한 것들 보면 꼭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마련해두고 뜬금없이 어떻게든 신한지주도 증자해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는 그러니까 현금이 많지만 그 많은 이유를 또 안에서 들여다보면 거액 자산가들은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을 한다기보다 그냥 캐시를 들고 있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 정부는 좀 다른 스탠스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을 갖고 있을 때 리스크가 된다라는 걸 자꾸 연준이나 정부 단에서는 자꾸 기업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이를테면 재정을 투입을 해서 지금 또 이제 미국이 의회가 휴가에서 돌아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또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이 될 거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갭은 있긴 하겠지만 또 도출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린다라는 거는 사실은 또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빠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비용 유발로 정부가 계속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정부에 의해서 내 현금이 인플레이션 조세 효과가 발생하겠구나. 그럼 뭐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걸 자꾸 자극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거기서 더불어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뭐 긴축으로 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정부가 저렇게 재정에 투입할 수 있을 만한 비용을 아껴주겠다는 지금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도 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년, 2년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그 긴 사이클로 봤을 때는 너무 답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 당장 정부의 스탠스는
돈을 쓰게 만들 거고 인플레 유발하게 만들 거고 그 상황에서 캐시플로우를 담보할 수 있는 쪽의 자산을 계속 주식을 하시는 분이나 전체적으로 아이디어 모델 포트폴리오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기회를 계속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저희들도 하우스 뷰가 뭐 9월 10월 정도는 뭐 조정 국면으로 보지만 10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되든 이 정부가 급선무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쌍둥이 적자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쌍둥이 적자는 재정 수지도 적자, 무역 수지도 적자이기 때문에 재정 수지를 바로 거두려면은 경기가 또 그러니까 좀 안 좋아지는 경착륙의 리스크가 있어서 무역 수지를 또다시 좀 줄여 나가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달러화를 더 약하게 만들어 갈 거다. 그랬을 때 돈이 더 풀리고 재정 지수도 더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캐시플로우를 더 주는 배당 수익이 더 높은 주식 쪽으로는 자금이 더 유입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내가 되게 좀 의미 있는 코멘트라고 봤던 게 배당을 딱 떠올리면 어떤 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은행주인데 네. 은행주들이 배당을 할 수 있을까요? 배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배당을 이렇게 강하게 과거보다. 왜냐하면 지금 규제도 들어갔고 규제 들어갔지, 정책자금 어떻게든 간에 해야 되지, 충당 쌓아야 되지. 그렇죠. 이게 참 하나하나 또 따지기 시작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다이버런스가 날 것 같고 글로벌리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새 그러니까 은행 사자는 콜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규제도 완화시키는 은행은 데다가. 확실히 그래요. 뱅크 쪽이 좋더라고요. 네, 미국은 조금 약간 단기 금리가 못 올라가는 상태에서 장기 금리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NIM 순이자 마진도 조금씩 개선될 것 같고 물론 충당금 이슈는 있지만 그걸 상쇄할 만큼은 되지 않겠냐는 정도. 그래서 또 너무 언더밸류 돼 있고 배당 수익률도 좋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장주나 아까 약간 너무 고밸류였던 자금들이 이런 지금 타이밍에서는 조금은 은행주 사면서 발배 전략으로 가자라는 게 미국에서는 좀 콜이 먹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긴 사이클에서 보면은 그래도 큐그로스와 성장을 계속 가져가는 섹터에서 낙폭과대를 다 상쇄하고도 리턴이 좋았던 것들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크놀로지 아니면 이제 그 반도체 아니면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있는 경기 민감재 이런 ETF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가 SOXX라고 반도체 ETF가 있는데 이거가 추적하는 인덱스가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수하고 한국의 반도체 지수하고 많이 좀 괴리가 벌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벌어졌지 보니까 이게 의미 있게 벌어지는 구간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계속 성장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국의 반도체가 그래도 좀 나중에는 붙어가더라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 6개월 정도 수익률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2016년 초반에도 좀 비슷한 가격까지 벌어졌다가 좀 좁혀가는 국면으로 진입을 했었는데 만약 시장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더 들어오고 우리가 어닝에 대한 지표를 찾아보는 타이밍이 10월 중순부터 이제 들어갈 텐데 그러면 반도체가 그때 좀 다시 붙어서 가는 타이밍으로 정도 반도체하고 은행이 미국은 좋아 보이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좀 약간 규제 그래서 있어서 나는 오히려 아침에 우리 모닝미팅 때 신유호팀이랑 같이 옆에 있었지만 네. 법원에서 나한테 이제 이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말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바벨 어떤 그냥 깔아라 그랬잖아요. 내가 짜증나는 듯이 네. 깔아야 되거든. 지금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비워놨던 것들 있잖아요. 케미칼서부터 LG화학만 사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도 사고 포스코도 사고 건설 주제에서도 골라 사고 이렇게 깔아갈 수밖에 없는 포트폴리오를 짤 수밖에 없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분산된 형태로 바벨로 이렇게 바벨을 펴지만 분산해서 이렇게 가는 집중을 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뭐든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계속 갖고 갈 텐데 곳곳에서 조금씩은 어차피 좋게 보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나쁘게 보면 그동안에 한 가지 팩터로만 올라왔었던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게 흔들리는 것 같아서요, 나는. 금리가 오히려. 계속 낮아지는 사이클 내지는 10년물도 이제는 조금씩 움직여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이 10년물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갔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아니면 올라갔을 때의 매크로 상황에서 좋았던 업종들 중에는 깔아놔야 되는 건 맞아요. 시크릿컬 같은 경우에 10년 미국 10년물이 올라갔을 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은행주는 그 대표적으로 좋았던 사이클이니까 그러면 그런 중심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외형을 넓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는 10년 여기 이제 제가 그림 10번에도 나왔지만 이게 벌어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해지해야 되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다음 게 MDD가 맥시멈 드로우다운인가?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죠.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주가가 좀 푹푹 빠질 때 그 푹푹 빠진 거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을 했느냐. 옆에 리턴도 나왔는데 그렇게 봤을 땐 결국 여기에 다시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좀 많이 빠지더라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다시 돈이 몰리고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섹터가 어딘지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봤는데 ITB, XLY, XOXX, QQQ 이게 뭐냐면 ITB는 주택건설업체 왜냐면 금리가 낮아져야 되니까 그리고 뭐 아마존이 들어있는 XLY라든지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것들이 있는 XOX 반도체라든지 QQQ는 이제 뭐 좀 많이 다 들어있죠. 뭐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팡스가 다 들어있는 업종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낙폭과대도 같이 일어나지만 회복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이런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사면서 미국채 장기채가 올라가는 타이밍을 같이 걷어갈 수 있는 은행주 이런 걸 같이 보자라는 게 얘기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해당되는 게 그냥 모르겠어요. 약간 외고수 같지만 반도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고민인 게 미국과 좀 다른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확인해 봐야겠는데 요즘 이제 그런 거 별 중시 안 하는 분위기가 최근에 개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렇지만 실적 시즌 약간 미스한 느낌이어서 나는 3분기 어닝 추정치 저도 계속 보는데 생각보다 리비전 그러니까 하향 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가? 네, 그래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하향 조정될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9월 프리 어닝 시즌이 시작될 때 좀 빠르게 되는데 그게 빠르면 9월 말, 10월 초인데 그때 타이밍이 뭐냐면은 굳이 외부적인 이벤트하고 곁들여서 보면은 9월 말에 이제 8월 한국에 이 거리두기 확산된 이후에 소매 판매가 8월 말, 그러니까 9월 말에 그쵸. 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TV 토론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누가 잘했냐 뭐 이런 노이즈가 있을 타이밍이라서 뭐 9월 말에서 10월에는 그런 대선 토론회와 한국의 내수 지표가 좀 부러진 상황에서 3분기 리비전, 그러니까 한국의 어닝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뭐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팍 치고 가기가 좀 애매하지 않겠냐 정도까지 좀 높여서 말씀은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수급 자체가 워낙 강력하니까 별 의미 없다 하시는 분들이 워낙 요새 강력해서 점점 우리의 논리는 좀 약간 막힌 느낌이죠.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들도 않는 것 같고 지켜봅시다. 뭐 우리가 그렇게 계속 분석해 왔고 우리가 그렇게 어프로치 해왔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 기존 뷰를 좀 특별히 바꿀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다 보니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깊어져 갈 뿐이고 근데 동요롭게도 사실 이번에 또 어떻게 했던 간에 정말 1450을 못 넘기고 있죠. 거기가 2450이요? 2450이 의미 있는 단기 정점이 나왔고 네. 뭐 몇 개월 쉬어갈 수밖에 없다. 거기는 우리는 그 톤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기서 뭐 돌리지 않고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 2200 정도까지는 나는 네. 최소한 가줄 거로 봤는데 뭐 여전히 주가는 거기를 안 가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빗나간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다 떠나서 왜 그런가도 저희들 동시에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 주 역시 다른 이유를 바꿔야 할 만한 이유를 못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존 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뭐 미국이 어떻든 우리 증시만의 논리로서 한국의 재평가 시즌이 시작됐다는 분들의 의견이 지배적인 시장이라면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뭐 봐야죠. 뭐 네, 지금 뭐 아직은 그렇게 막 크게 시장 밸류를 높이거나
어닝이 확 좋아져서 더 올라갈 만한 뉴스를 찾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2450 이상 올라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레벨에서 그냥 좀 머무는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2450이 뭐 굉장한 의미를 주는 건 아니지만 막 그 지수를 뚫고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한 500억 달러는 나온 상황일 것 같아요. 평균이죠, 그게. 네, 500억 달러는 나온 상황에 대한 어프로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한 10월, 11월은 돼야 그래도 한 430에서 440, 500달러 정도는 찍힌 걸 보면 2450을 뚫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돈의 힘으로만은 올라갈 수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왜 머뭇거리냐. 언젠가 갈 텐데. 언젠가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그게 찍혔을 때는 가겠죠. 찍혔던 것도 이제 한두 달 후에 그쵸. 나오겠지만 그거를 이제 미리 예상을 하다 보면 아까 중국 수출 데이터가 우리 내일도 이제 아마 얘기를 드리긴 할 텐데 수출 데이터는 좋았는데 수입 데이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중국의 수입 데이터가 마이너스 2%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수출에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9월 1일에 나왔던 게 마이너스 11% 나왔는데 예, 순차적으로 조금씩 트래킹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중국이 또 마이너스 2%. 이거면 수출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지금은 막 주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예수가 안 좋은 건 뻔해졌고 맞아요. 수출이 그거를 압도할 만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쪽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9월 중순에 또 중국의 소비 판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럴 때는 난감해요. 저희들이 접근하는 스타일로는 뭐 이렇게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시장에서는 왜 예전처럼 뭐 종목만 보고 가시지 왜 그 말을 안 하냐 그러는데 장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사실 그렇게 좀 그걸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도 열심히 뒤져봐야죠. 뭐 애널리스트들 탐방갔던 얘기 좀 들어보고 좀 그래 보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